네,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쓰면서 파이썬을 하나씩 배워볼 거예요. 사실 우리가 C 언어를 한번 배웠었기 때문에 이제 파이썬을 배우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습 위주로 프로젝트,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르냐면 problem based learning이라고 부르는데, 약간 이 형태를 따서 우리가 문제가 주어지고 이거 프로그램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거고요. 대신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간단하게 더하기하고 빼하는 정도의 문제, 그런 정도의 연산은 우리 사회 문제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딥러닝을 따서, 그래? 그럼 딥러닝을 프로그램을 하려면 복잡한 함수를 갖다 쓸 텐데,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하는 게 필요겠구나. 그건 도대체 어떻게 쓰느냐, 그거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이 끝나면, 그러니까 이번 한 학기가 끝나면 어디 가서 컴퓨터과 석사 정도, 석사 1년차 정도 되는 딥러닝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보시면 어쩌면 이 강의 교환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린 적 있을 것 같아요. 1학기 때 우리가 컴퓨터에 대해서 컴퓨터 개론 수업에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할 때, 제가 인공지능을 설명할 때 이 슬라이드를 보여준 적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딥러닝을 쭉 배워가면서 우리가 파이썬으로 그걸 전체 코딩을 해보고, 우리가 이제 한 중간고사 때쯤 되기 시작하면 이제 객체지향 스타일의 코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이제 객체지향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씩 쌓아가 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뭐 기분 편하게 이제 들으시면 되는데, 여러분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 보셨나요? 우리 1학기 때, 제 1학기 때 제 이미테이션 게임. 영화 보신 분? 보셨습니까? 영화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이미테이션 게임? 고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 못 봤나요? 네,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 아, 못 보셨어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막 재밌지도 않고, 예, 본 분도 계시죠? 근데 그런 게임이 있다는 건, 그런 게임이래. 그런 영화가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이미테이션 게임은 여기, 뭐, 우리 수업이 이제 30번 정도 하니까,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우리 이제 학년도 1학년이니까, 우리 천천히, 우리 이제 바닥부터 쉽게 꼼꼼히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그런 영화는 이제 앨런 튜링이라는 이 수학자의 일생을 다룬 영화예요. 이 사람이 영국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교 수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논리학과인가 철학과인가 수학과인가 나와서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교 졸업 때 쓴 자기 논문이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에요. 학사 졸업 논문이.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 불리냐면, 처음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인공지능의 아버지. 자, 인공지능 수업을 들으면 제 1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튜링 테스트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기계를 만들었을 때 이 기계가 과연 인공지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튜링 테스트라는 방법이에요. 튜링 테스트라는 방법을 써서, 이건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이건 인공지능,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미 자기가 고안을 했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케임브리지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는데, 프린스턴 대학교라고 미국에 가면 아이비리그 중에서 엄청 좋은 학교가 있어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 세 개가 아이비리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학교들인데, 그 프린스턴 대학에 보면 이제 폰 노이만 들어보셨나요? 폰 노이만이라는 헝가리 출신의 수학자가 어, 프린스턴 대학교 수학과 교수였어요. 근데 이 앨런 튜링이 폰 노이만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근데 폰 노이만도, 여러분 나무위키 한번 쳐보세요. 나무위키 찾아보시면 폰 노이만도 엄청 유명한 천재 수학자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건 기억이 나는데, 우리 1학기 때 수업할 때 컴퓨터 개론 시간에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도 설명드린 적 있어요. 컴퓨터라 함은 CPU랑 메모리랑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사람은 뇌가 있으면 뇌에 기억 장치도 있고 연산 장치도 있고 다 한꺼번에 뇌에서 하지만, 컴퓨터라는 기계는 연산 장치와 기억 장치, 즉 CPU랑 메모리가 나눠져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게
바로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부르거든요. 자, 어쨌든 폰 노이만이라는 엄청난 수학자 밑에서 이제 앨런 튜링이 3년 만에 박사를 받습니다. 박사를 받으면 엄청 똑똑하니까 폰 노이만이 뭐라 했냐면, 야, 너 그냥 영국 돌아가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미국에서 프린스턴 수학과 교수하면서 미국에서 평생을 살자. 그런데 얘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요. 영국으로 돌아가서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에 에딘버러라는 대학이 있는데, 에딘버러도 엄청 유명한 대학인데, 에딘버러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이제 거기서도 이제 수학자, 컴퓨터 학자로 얘 이름을 날리다가 이제 좀 이른 나이에 죽습니다. 근데 좀 그쵸, 42살에 돌아가셨네요. 42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이분이 컴퓨터의 아버지가 아니라 인공지능의 아버지였어요. 자, 이분 얘기를 내가 한 기억이 나네요. 우리 1학기 때. 자,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여러분 중학교 때 요새 기술 이런 거 배웁니까? 저는 정보사회를 배웠었는데요. 정보사회 첫 장에 보면 세계 최초의 컴퓨터 얘기가 나와요. 자, 세계 최초의 컴퓨터는 1946년도에 미국 해군에서 만든 ENIAC이라는 컴퓨터입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세계 최초의 컴퓨터구나. 1946년. 딱 배웠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영국의 그 기밀 문서들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냐면, 이거보다 한 5년 먼저 그 영국의 콜로서스라는 컴퓨터가 있었다. 1940년대 미국 해군에서 만든 게 아니라 1940년대 초반에 영국의 첩보부에서 독일군의 유보트라고 해서 잠수함 아시죠? 원래 영국이 해군이 엄청 세고 2차 대전 때 독일이 육군이 엄청 셌는데 해군이 엄청 세니까 그 배들을 격침시키기 위해서 독일에서 만든 게 2차 대전 때 잠수함이었죠. 잠수함들끼리는 이제 수중 통신으로 통신을 하는데 그 암호가 있었어요. 그 암호를 깨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어. 영국 첩보부에서. 콜로서스라는 비밀 프로젝트가 있었고, 비밀 암호 깨는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만든 컴퓨터 이름이 콜로서스였어요. 그걸 만든 사람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인공지능의 아버지만 해도 대단한데 이 사람이 인공지능만 만든 게 아니라 컴퓨터도 세계 최초로 만든 사람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앨런 튜링은 컴퓨터를 세계 최초로 만든 사람이라서 그게 알려진 게 거의 한 20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콜로서스라는 컴퓨터를 만들어서 세계 최초의 컴퓨터를 만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 튜링이 그때는 왜 죽었냐? 이 사람이 자살했는데 자살한 게 그때는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에 이제 메카시즘 그래서 이제 막 반공 운동이 엄청 크게 일어났죠. 원래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그때는 소련이죠. 러시아가 아니라 이제 정치적으로 냉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은 민주주의, 소련은 공산주의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극단적인 반공주의에서 이제 동성애자를 굉장히 차별했어요. 근데 이 사람 동성애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에 의해서 이 사람도 이제 그런 거에서 막 차별을 받다가 뭐 자살하게 됩니다.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인생 자체가 워낙 파란만장하죠. 세계 최고의 천재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도 만들고 인공지능만 만든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컴퓨터도 만들고 세계 최초의 컴퓨터도 만들고 또 알고 보니까 그런 차별화해서 그렇게 뭐 시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불운하게 돌아가신 분이라 굉장히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이제 스토리가 많으신 분입니다. 근데 앨런 튜링은 그래서 이 튜링이라는 사람이 엄청 유명하니까 컴퓨터 분야에서는 노벨상을 튜링 어워드라 그래서 튜링상을 줘요. 그 노벨상은 세계 최고의 자연과학자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여러분이 반도체 공학과 학생들이니까 나중에 뭐 그래핀 같은 반도체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한 5년 전인가 10년 전에 받았거든요. 그때 한참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콜롬비아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그래핀이라는 기술이 5년인가 10년 전쯤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때 2명이 받았는데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3명이 받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뭔가 논문에 이름이 하나 빠져가지고 그 사람은 못 받고 2명만 받았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제 한국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간다 만다 막 그런 말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콜롬비아 대학교가 교수하시는 분인데 그것처럼 이렇게 노벨상은 자연과학 쪽에서는 최고의 권위가 있는 상이죠. 그런데 노벨이 살아생전에 컴퓨터라는 건 없었어요. 노벨 컴퓨터상이 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노벨 컴퓨터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반도체 공학과에서
엄청 잘해가지고 정말 세계 초천재 트랙을 타시면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 있으시겠지만 반도체 중에서 이제 디지털 쪽으로 하신다 그러면 노벨 튜링상, 노벨 컴퓨터상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좀 아쉬운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노벨 수학상도 없어요. 아니 노벨 수학상이 왜 없을까? 수학은 역사 오래됐는데 노벨 수학상이 없는 이유가 뭐죠? 아시는 분 있나요? 그 에피소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노벨이 왜 수학상을 안 만들었을까? 노벨이랑 사이가 진짜 안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걔가 수학자였대요.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좋아. 그래서 노벨 수학상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수학자들은 뭐가 있죠? 필즈 어워드라고 해서 필즈라는 사람이 엄청 유명한 수학자래요. 그래서 필즈라는 사람을 기려서 이제 필즈 어워드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노벨상만큼 권위가 있는 상이고요. 컴퓨터 분야에서 이런 튜링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튜링 어워드라고 만들었습니다. 뭐 앨런 튜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름이 앨런 튜링이에요. 그래서 AM 튜링 어워드라고 불러요. ACM이라는 단체는 컴퓨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단체고요. 전기전자공학부에서는 IEEE라는 단체가 세계 최고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ACM이라고 해서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라는 단체에서 만든 이제 상이에요. 세계 최고의 컴퓨터 학자들한테 주는 상이에요. 근데 그 당시의 상을 이제 이게 2018년도에 힌튼, 제프리 힌튼, 그다음에 요슈아 벤조, 그다음에 얀 르쿤 이 세 명의 두 명의 교수님들과 한 명의 페이스북 AI 리서치에 계시는 얀 르쿤 박사님 세 명이 ACM 튜링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예, 사실은 2016년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우리 생활에 제일 먼저 다가왔습니다. 2016년이면 여러분들은 아마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중학생 때 여러분이 나는 고등학교를 뭐 예를 들어서 자연계를 가야겠다. 공학자가 돼야지. 라고 하면서 마음을 먹었을 때는 어쩌면 여러분 중에 일부는 알파고를 보면서 와, 씨, 저거 대박이다. 이제 세상은 알파고의 세상이구나 하면서 이제 AI나 이런 공학, 전자, 컴퓨터 이쪽에 투신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때 그런 큰 혁명적인 이제 AI 기술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죠. 그런데 그게 잠시만 핫할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세 분들이 그런 AI 기술을 선도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세 명이 거의 뭐 이런 분야의 개척자라서 이 세 분한테 Fathers of Deep Learning Revolution, 딥러닝 혁명의 아버지들이 Receive ACM Turing Award, 튜링 어워드를 받습니다라는 기사가 그때 ACM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떴습니다. ACM은 굉장히 학술단체로서 권위가 있는데 이런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우리가 이제 신문지상에서 그런 이제 눈에 보이는 상업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이제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이제 인정받은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짤 거예요. 어떤 파이썬으로 짜야 될 라이브러리 프로그래밍은 자, 슈퍼바이스 러닝과 언슈퍼바이스 러닝과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자, 하나씩 말씀드리면 슈퍼바이스 러닝은 뭐냐면 슈퍼바이스 무슨 뜻이죠? 누군가가 위에서 슈퍼바이스 가르쳐준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지도학습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교사학습이라고도 부릅니다. 위에서 누군가 가르쳐주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즉 데이터를 많이 주고 얘네들은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델을 만들면 그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으면 이 모델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무엇인지도 같이 집어넣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이름표라는 걸 집어넣어줘요.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AI 모델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얘를 사과와 바나나를 구별하는 AI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과 사진을 1000장을 줘서 이렇게 생긴 게 사과구나 라고 알게 만들고 바나나 사진 1000장을 주면서 이렇게 생긴 게 바나나구나 라고 알게 만들면 참 좋죠. 근데 사과 사진을 보여주면서 거꾸로 말해줘요. 이거 바나나야 라고 거꾸로 알려줬어. 또 바나나 사진 1000장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사과야 라고 거꾸로 말해줬어요. 그럼 이 모델은 거꾸로 학습이 되겠죠. 사과를 바나나로 알고 학습을 했고 바나나를 사과로 알면서 학습했습니다. 즉 거꾸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때에는 우리가 학습이 반대로 돼요. 그렇죠? 그럼 다음 이렇게 학습해 버렸으니까 다음에 사과 사진 보면 이거 바나나 이렇게 말하겠죠? 왜냐면 사과 사진 보면서 바나나로 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레이블링 이렇게 부릅니다. 레이블링, 라벨링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 옆에 있는 unsupervised learning은 앞에 on이 붙었으니까 반대말 같은데
사실 반대말은 아니고 이건 뭐냐면 얘는 데이터에 레이블이 있는 거고 얘는 데이터가 있긴 있지만 레이블은 없어요. 여러분이 검색 엔진이나 추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다 이 언슈퍼바이즈 러닝, 즉 비지도 학습, 비교사 학습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데이터는 많아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1학기에 설명을 드렸을 수도 있지만 자, 이 펜을 우리 어린아이한테 주면서 야 이거 먹지 마, 먹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럼 어린아이는 이 펜을 보고 아 이거 김중원이 먹는 거 아니래, 먹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안 먹겠습니까? 아니죠. 얘는 사람 말을 아직 못 알아듣잖아요. 어린아이가 신생아라서 나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면 얘를 입에 한번 대볼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난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신생아니까 내가 먹지 말라고 말을 했지만 얘는 먹지 못하는지 몰라요. 입에 대보죠. 그러면서 아 이거 먹을 수 없네 하고 안 먹을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컴퓨터로 친다면 나는 AI 학습해야 될 모델인데 이 펜을 하나 줬어요. 그 펜을 받을 때 먹지 말라고 저는 레이블을 해줬어요. 이름표를 붙였어. 이거 먹을 수 없음. 근데 아이는 그걸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데이터만 받아들이고 레이블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쵸? 데이터만 받았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 데이터 가지고 어떻게 한다? 나는 어 이게 먹을 수 없는지 모르겠으니까 이거를 수치화로 표현해야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벡터로 표현을 해요. 그럼 내 머릿속에 지금까지 먹어왔던 거 있죠. 음식물들. 그것들도 다 벡터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벡터 간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어제 먹었던 바나나야. 어린아이가. 바나나의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어제 먹었던 바나나인데 지금 내가 방금 먹은 요거랑 비교를 했더니 두 개가 비슷해. 그럼 얘 비슷하니까 얘도 먹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컴퓨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정반대 이렇게 반대쪽으로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먹을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알겠죠. 즉 내가 새로운 물건을 받아들였을 때 얘가 이름표가 없으니까 얘를 벡터로 표현하고 지금까지 내가 먹었던 것도 다 벡터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벡터 간의 비교를 해서 되게 지금 배경 화면을 해놓으니까 이 펜이 안 보이네 자동으로. 자, 배경화면 없애야 되겠다. 배경화면이 있으니까 제가 이 손에 든 펜이 안 보여요, 여러분한테. 배경화면 어떻게 없애지? 배경화면 넌 없앴다. 그렇죠? 자, 이게 펜이 있죠? 펜 있죠? 예. 펜이 있으면 자, 내가 새로 내 이걸 가지고 있어요. 내 이걸 입에 먹었어. 근데 나는 이게 먹지 말라는 걸 레이블을 모르니까 데이터만 있어. 먹었는데 이걸 벡터로 표현했어요. 벡터로 딱 가지고 있는데 내가 방금 펜을 입에 댔어. 그럼 기존에 내 머릿속에 먹었던 게 있어요. 내가 먹었던 것도 다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랑 얼마나 비슷한지를 가지고 얘랑 내가 지금 방금 입력받은 게 기존에 먹었던 것들이랑 비슷하다면 이것도 먹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이 벡터들 간에 얼마나 비슷한지를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해서 많이 비슷하면 얘는 먹는 거고 너무 많이 달라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얘는 먹을 수 없는 게 되겠죠. 그것처럼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를 벡터로 표현하고 그 벡터들 간의 유사도를 통해서 내가 이걸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지 판단하는 AI가 바로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돼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어디 사용이 되냐면 검색 엔진 만들 때 사용이 돼요. 여러분이 구글에 가서 문장을 하나 입력을 하면 그게 벡터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구글 안에 있는 모든 문서들도 다 벡터로 표현되어 있어요. 즉 문서들마다 자주 나오는 키워드를 뽑아서 걔를 벡터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비슷하면 얘가 바로 검색해서 내가 찾고 싶은 문장이구나. 이 문장은 어떤 문서에 있을까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대로 쫙 표현해 주는 게 검색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문서들마다 다 이렇게 벡터로 만들어 놓고 새로 입력받은 검색어가 이 벡터 얼마나 유사한지 봐서 제일 유사한 순서대로 쫙 보여주면 그게 바로 검색 엔진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거 보실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면서 만족스러웠던 게 있다면 그것들이 다 이렇게 벡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새로 신규 영화가 들어왔어. 여러분 뭐 그거 보셨습니까? 정혜인인가? 누구지? 걔 잘생기네. 정혜인 맞나? 그죠? 정약용 선생의 뭐 몇 대째 뭐 후손이라는 지금 군인으로 나오는 뭐 그 드라마가 넷플릭스 떠가지고 되게 인기 많던데 저도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가 새로 이렇게 신규 들어왔어. 근데 예전에 김중원이 보던 것들이랑 를 이렇게 벡터로 가지는데 새로 들어온 애의 속성을 봤더니 이게 정혜인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이게 비슷해.
그럼 이거 김중원이 좋아하겠네 라고 넷플릭스 추천 컨텐츠로 딱 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공지능에서 말하는 추천 시스템을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데이터는 있지만 그 데이터에 레이블이 없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하나의 벡터로 만들고 그 벡터들을 기존에 있던 벡터들과 비교를 해서 유사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유사하다면 먹을 수 있는 거 혹은 내가 좋아하는 거 혹은 검색 엔진에서 내가 찾고 싶은 거로 판단하고 유사도가 점점점 멀다면 그러면 너는 내가 찾는 게 아니구나 유사한 애가 아니구나 혹은 널 추천할 수 없구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들 간의 유사도 판단을 한다는 개념이 나오는데 벡터는 이게 얘네들이랑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유사한 거예요. 즉 얘네들이 각도가 좁으면 좁을수록 유사한 거예요. 두 벡터들 간의 각도를 재는 방법은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코사인 제이 법칙이라는 걸 쓰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인공지능 배우실 때 뭐 전공 수업 시간에 아마 3, 4학년 되면 인공지능 과목이 하나 정도 있을 겁니다. 그 과목 배울 때 보면 거기 나오는 수학은 다 행렬 벡터의 내적 계산이나 뭐 코사인 제이법칙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과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reinforcement learning 무엇인가? 이건 약간 개념이 다른데 지금까지는 사과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맞추고 지금까지는 유사한지 아닌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만 한번 알아맞추고 끝났다면 밑에 있는 건 주어진 상황을 보고 내가 한 번만 행동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사과야, 바나나야, 혹은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한 번만 알아맞히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액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파고 같은 거. 내가 바둑을 둬서 상대방을 이겨야 되잖아요. 돌 하나만 딱 두고 상대방을 이길 수 없죠. 내가 돌을 두면 상대방이 또 두고 내가 또 두고 상대방도 두고 반복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난 이겨야 돼. 이럴 때 강화학습을 쓰는 겁니다. 예. 즉 한 번의 액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액션이 반복되면 강화학습이에요. 예를 들어 또 이제 미로찾기 같은 거. 미로찾기가 한 번에 딱 출구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스텝 한 스텝 움직이면서 출구로 빠져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 미로찾기도 강화학습이 될 거고요. 게임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떤 바둑도 게임이니까 한 수 한 수 두면서 내가 이겨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공장 팔 같은 거 제어하는 것도 한 번만 딱딱 움직이면서 끝난 게 아니라 쫙 움직이면서 내가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건 다 강화학습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아웃라인을 잡으면 되겠고요. 뭐 우리가 뭐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딥러닝을 짜는 라이브러리를 배우면서 이제 파이썬 공부를 할 건데 그럼 이 중에서 이 모든 게 다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지금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면서 배워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이쪽 부분이다. 이쪽 부분이 되겠어요. 요것들은 얘네들도 다 연결이 돼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얘네들은 파이썬 코딩보다는 파이썬 코딩은 1학년 수준에서 2 수준에서만 배우고요. 이 두 가지 부분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딥러닝이 되겠는데요. 자, 그럼 딥러닝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파이썬으로 이런 구조를 나중에 만들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1학기 때 배운 거 보면 C 언어 배운 거 보면 뭐 상수 하나 선언해서 A 더하기 B 이런 것 좀 해줬고 곱하기 만드는 거 해줬고 조금 어렵게 배웠다면 포인터 같은 것도 좀 해줬고 링크드 리스트도 만들고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복잡한 거 어떻게 만들지? 이런 걸 만드는 거는 알고 보면 여러분이 C 언어 때 했던 것처럼 함수를 하나하나 여러분들께서 다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걸 갖다 쓰는 거예요. 파이썬은. 우리가 왜 파이썬을 쓰느냐? 파이썬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야. 다만 파이썬에서 라이브러리라는 걸 갖다 쓰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여러분이 갖다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파이썬이라는 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복잡한 기능을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될 건 뭐냐면 어떻게 딥러닝이라는 건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단계는 뭐냐면 일단 모델을 만들어줘야 돼요. 모델 셋업 단계가 있어요. 뭐냐? 이게 인풋으로 사과를 넣고 여기가 이제 딥러닝 구조인데 얘를 학습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사과와 바나나를 구별하는 구별기를 만들어주고 싶다면 분류기, 클래시파이어를 만들고 싶다면 사과를 넣어주면서
야 이거 사과야 라는 이름표를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1000개의 사과를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1000개 사과를 집어넣으면서 야 이거 사과야라고 1000번 여기다가 말을 해줬어요. 레이블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내가 사과와 바나나를 구별한 거니까 이제 바나나를 그 사진을 또 1000장을 집어넣으면서 야 이거 바나나야 라고 또 이름표를 1000번 넣어줬어요. 그럼 이 가운데가 그렇게 학습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사과, 바나나는 구별하기가 그래도 좀 쉬운 편입니다. 근데 사과랑 체리랑 한다. 그러면 체리도 사과처럼 동그란 색이고 동그란 모양이고 색깔도 둘 다 붉으스름해요. 물론 체리가 좀 더 짙긴 하지만 일단 붉으스름해요. 그래서 사과, 체리를 구별하는 구별기를 만든다고 한다면 뭔가 좀 이게 사과, 바나나일 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정교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과, 체리는 언뜻 봐서 구별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사과와 바나나는 대충 봐도 구별이 되거든요. 얘가 조금 더 복잡하고 정교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 모델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나의 목적에 따라서 좀 더 필요하다면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런 건 알 수 있겠죠. 이거 하나하나를 계층이라 불러서 영어로는 레이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하나가 레이어인데 지금 레이어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레이어마다는 동그라미가 7개씩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과와 바나나를 위한 거라면 그럼 사과와 체리를 구별하기 위한 건 이거보다 조금 더 레이어가 많고 이 동그라미가 더 많아야겠구나. 그래야 왠지 모르게 계산을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계산이 더 많으니까 더 정교하게 기능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또 동그라미들의 개수와 그 세로의 계층의 개수와 각각 계층마다 들어갈 유닛의 개수, 동그라미의 개수를 정해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트레이닝, 학습을 시키는 단계예요.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줬으면 사과 사진 1000장을 보여주면서 사과라고 1000번 말해주고 바나나 사진 두 번째로 1000장을 넣어주면서 바나나라고 말을 해주면 이 가운데 있는 노란색은 사과 사진과 바나나 사진이 들어왔을 때 이게 사과인지 바나나인지 알아맞힐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 가운데에서 수학적인 연산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거는 앞으로 파이썬 코드로 하나씩 하나씩 짜면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녹색으로 강조한 게 있어요.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 데이터를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사과 사진 1000장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모델은 뭐라 생각할 거냐면 사과는 빨갛고 동그라미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사과 사진 1000개 정도 받으면 여러분이 사과 사진 1000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빨갛고 동그라면 사과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00장의 사과 중에 그 어느 것도 정말 정확한 동그라미에 새빨간색은 아닐 거예요. 완전 그림처럼 동그래가지고 빨간 사과가 세상에 없잖아요. 근데 사과 사진 1000장을 받은 이 모델은 빨갛고 동그라미 사과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어떤 사과도 정확한 동그라미에 정확한 빨간색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빨갛고 동그라미 사과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노랗고 길쭉하면 바나나지 뭐 라고 아는 건 우리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분포를 가지겠다라고 우리가 딱 예상이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 노란색을 다 학습을 시켰어요. 마지막 3단계에서 뭘 하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보시는 얘를 다 학습을 시켰으니까 새로운 인풋이 이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앞에 사과가 걸어간다. 그럼 이 사과 사진이 딱 찍혔어. 그럼 이게 사과 사진을 집어넣어주면 확률적으로 사과일 확률이 70%인 것 같고 바나나일 확률이 30%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사과일 확률이 더 높네. 넌 사과야 라고 말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요 노란색들을 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 갖다 쓰는 게 이 단계가 되겠어요. 이 마지막을 우리는 추론 이렇게 부릅니다. 추론 혹은 테스트를 한다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뭐냐?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데이터가 많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데 사과 사진 1000장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과 사진 1000장을 넣어요? 사과 사진 1000장을 넣는데 넣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사과 사진이 내가 하나도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어렵게 구했는데
사과 사진 딱 하나 구했어요. 근데 그 사과가 만약에 녹색의 청사과였어. 근데 데이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그 모델은 뭐라 생각합니까? 아, 내가 지금 사과를 학습해야 되는데 사과 사진 한 장밖에 못 받았어. 근데 보니까 색깔이 녹색이더라? 세상의 사과는 녹색이야라고 잘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통계적으로 우리가 사과라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그 개념, 빨갛고 동그란 거라는 걸 AI도 빨갛고 동그라면 사과라고 생각하려면 데이터가 많아서 대다수의 경우에 빨갛고 동그라니까 동그랗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청사과였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일반화된 모델을 가질 수 없죠. 그 모델은 사과는 녹색이라고 생각할 거니까. 자, 만약에 이제 그거를 거기에 대한 이제 예제를 이제 오른쪽 그림으로 들 건데요. 제가 가구를 만드는 가구사 사장님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편한 침대를 만들고 싶어. 근데 여기 계시는 지금 오늘 수업을 듣는 20명 학생들의 자, 우리 20명 학생들 여기 다 있는데 오셨으니까 한번 출석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출석을 어떻게 체크한다? 요건가? 그렇지. 좋다. 네. 한번 해볼까 우리 출석. 출석을 뭐 그렇게 막 심각하게 보진 않지만 오신 분들 왔을 때 그래도 한번 해줘야 해주는 게 또 예의니까 여러분들 온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딱 찍으면 프린트 스크린 해가지고 잠시만요. 자, 여러분 오늘의 출석 스크린 했습니다. 뭐 저는 뭐 늦게 들어도 상관없어요. 캡처할 때만 한번 계시면 되지 뭐. 그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오늘의 출석 파일 이름은 출석이다. 예, 출석. 예, 예. 죄송합니다. 말이 끊겨서. 자, 제가 가구사 사장이에요. 가구를 만드는 사장이야. 세상에서 제일 편한 가구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여기 있는 21명, 한 명 늘어났다. 아, 억울한 한 명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캡처하기 좀 귀찮은데. 자, 자, 괜찮습니다. 이제 뭐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캡처하죠, 뭐. 예. 자, 그럼 여기 21명의 잠자는 사진을 딱 모아서 넣으면, 아, 인간이랑 어떻게 잠을 자는구나. 그럼 거기에 맞는 세상에서 제일 편한 가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자는 모습은 개인정보잖아요. 내가 여러분 자는 모습 보는 거 여러분 불쾌하잖아요. 그쵸? 아니면 뭐 제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상관없이 옆에서 내가 야, 너 자는 모습 좀 사진 좀 가져와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정보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 내 거만 있으면 되지 뭐. 내 자는 모습은 나한테 프라이버시가 아니죠. 뭐 내가 자는 거 내가 본다는데. 전 이렇게 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사진이 요거라고 한번 해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전장에 내가 자는 모습이 이렇대요. 자, 김중원이 이러고 자니까 뭐 이렇게 자는 모습이랑 똑같이 침대를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그래서 실험실에서 딱 만들어서 내가 한번 자보니까 나의 만족도는 80%. 자신 있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침대를 팔려고 봤더니 침대를 사간 사람은 20%밖에 안 돼요. 왜냐? 아니, 세상에 이렇게 자는 사람이 모두 다 이렇게 잡니까? 한 20% 정도만 저렇게 잔다 치면 이렇게 자는 사람들은 20%만 만족을 하는 거야. 그럼 제가 고민에 빠지죠. 아, 이상하다. 분명히 나는 편한데 밖에만 가지고 나가면 20%밖에 못 팔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 잘 모르겠다. 내가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보자. 진짜 김중원이 잘한 것처럼 만들어보자고 막 이게 발가락도 만들고 손가락도 만들고 머리카락도 만들고 이게 막 그게 다 만들어요. 네, 똥배도 만들고 이게 다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얘를 90%까지 올렸어. 성능을. 배불뚝이 성능 90%까지 올렸어요. 근데 이렇게 될수록 점점 이 모양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어 세상에. 너무 김중원이 돼버린 거야. 김중원 빼고는 다 불편해. 밖에 나왔던 성능이 한 1%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실험실에서는 점점 성능이 높아질수록 밖에 나와서 성능이 점점 날 때는 여러분 뭘 의심해야 되냐면 도대체 이 코드는 잘못이 있는 거 없는가? 이건 코드는 잘못이 없어요. 이 프로그램 여러분이 C 언어로 이걸 짰다. 여러분의 C 언어 코드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왜냐? 진짜 사람 모습 잘 따라서 만들고 있잖아요. 김중원 데이트 줬더니 김중원처럼 정말 잘 만들었어. 이 코드는 정말 잘 짠 코드야.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죠? 데이터가 없는 게 문제예요. 데이터만 비록 내가 개인정보라서 볼 수는 없지만 여기 있는 41명의 학생들의 자는 모습만 다 알았어도 이딴 식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코드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여러분이 C로 짰건 파이썬으로 짰건 이 코드 자체는 아무렇게 아무런 결정 없이 정확하게 잘 동작했기 때문에 김중원처럼 모양을 잘 만들었어. 문제는 뭐다? 학습할 데이터의 양이 너무 부족한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험실에서 점점 성능이 높아질수록 밖에 나가서 점점 성능이 떨어진다면 아 이게 오버피팅이나 문제구나라고 알면 됩니다. 너무 이 하나의 작은 샘플에 피팅을 너무 많이 해줬다.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오버피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오버피팅이라는 건 지금 이해 못해도 돼요. 근데 뭐만 딱 기억하면 되냐면 오버피팅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제일 어려운 거라서 지금 이해 못해도 되거든요. 이걸 지금 이 시점에 말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없어도 프로그래머 자체가 내가 C 언어로 짰어. 파이썬으로 짰어. 내 코드는 완벽해. 이거 완벽하잖아. 사람 모양 정확히 만들었으니까. 완벽하다 할지라도 AI 시대의 프로그램은 이 코드가 완벽한 거 플러스 데이터도 충분해야 돼.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C 언어는 코드만 잘 들어가면 돼. 여러분 가끔 그 어사이먼트 돌리죠? 그 1학기 때도 얘기했지만 내랄 때만 잘 내면 학점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코드만 잘 만들면 되는 게 우리의 1학기 때까지의 우리의 지식이에요. 코드만 잘 만들면 됐어. 근데 AI 시대는 코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데이터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그 코드가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못 내요. 그 코드는 완벽할지라도. 그래서 이 딥러닝 시대 이전에 예를 들어 뭐 구시대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화석 같은 사람이라면 화석을 다 뭐 기술 있는 그 선배들 다 무시했으면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지만 만약에 이런 기술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야 왜 이거 안 그 사람 팀장이다. 여러분 나중에 SK 하이닉스 가서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잘 다 훌륭하신 엔지니어들이지만 어쩌다 한 명 이상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야 왜 이거 코드가 안 들어와? 네 코드 잘못 잡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이 말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 코드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너의 코드는 완벽해. 그런데 그 코드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제대로 잘 줬어? 또 우리가 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요새 데이터 사이언스란 말이 많죠. 데이터 과학. 데이터 과학과도 생겼죠. 고려대학교 스마트 데이터 과학과인가 정보대학원에 생겼습니다. 그 데이터 과학과 같은 게 자꾸 생기는 이유가 딥러닝 시대에는 이제 딥러닝은 이제 우리가 컴퓨터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에서 다 해야 되는 기본 지식이 됐죠. 딥러닝에서는 우리가 그 코드 하나만 잘 만들던 옛날의 고전적인 프로그래밍을 벗어나서 그 코드가 완벽하게 구현이 돼야 되고 플러스 데이터도 완벽하게 잘 제공이 돼야 되고 그 개수도 우리가 사과는 빨갛고 동그랗다고 추론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 있어야 돼요. 통계적으로 말하면 정규 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많이 모으는 것처럼 로우 오브 라지 넘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라지 넘버의 데이터셋을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오늘의 결론. 딥러닝 시대의 코드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듯이 C 코드 하나만 잘 만들면 된다? 아닙니다. 코드 잘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코드를 학습시킬 데이터 자체도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대학원에 있는 연구하는 학생들 여기 지금 하유정 조교님 들어와 계시는데 저 연구실 박사과정 학생인데 그 하유정 학생도 많이 경험했겠지만 코드 만들어 돌리는 것보다는 데이터 구해가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학습 잘 시킬지에 대한 전처리라고 그래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사진 막 쪄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또 어느 정도 기술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 통해서 이거를 잘 전처리를 해서 학습기에 넣어야지 학습이 돼요. 거기에 따라 성능도 많이 좌지우지되고. 그러니까 딥러닝 시대의 프로그램은 내 하나만 코드 잘 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코드가 잘 짜야 되고 데이터도 제공돼야 된다. 그게 바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오버피팅 예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구현을 하겠지만 또 저희는 RNN은 안 할 수도 있고 CNN은 할 수도 있는 CNN은 무조건 할 건데 CNN은 뭐냐면 원래 인공신경망을 짜는 걸 우리가 파이썬으로 이제 하나씩 구현을 할 건데 인공신경망을 짜는 파이썬에서 우리가 CNN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CNN은 뭐냐면 인공신경망 원래 1차원밖에 입력을 못 받아요. 근데 딥러닝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 이미지도 인식하고 막 여기 사과 막 디텍션에서 얼굴 모양 딱딱딱 인식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차원은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많은 부분의 딥러닝이 다 그 영상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한 걸 우리가 CNN이라 불러요. CNN은 나중에 왜 그런지 배울 건데 이건 비주얼, 그러니까 시각 정보를 처리한다. 왜냐? 2차원 이상의 데이터들. 이미지는 2차원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디오는 여기 시간까지 3차원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차원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게 CNN.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처리에 쓰는 거고요. RNN은 뭐냐면 이렇게 인공신경만 이렇게 쭉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해놔서 시간 정보를 넣을 수가 있어요. 시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주식 예측 이런 데 쓰는 게 이제 RNN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하나씩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시각 정보를 처리한다. 뭐 나중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디카로 딱 사진 찍으면 이게 지금 고흐, 세잔, 아니 이게 고다. 이게 고흐, 세잔, 뭉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각각의 화가가 자신이 이제 살면서 남긴 작품들 있죠. 그 작품들을 보고 사람들이 딥러닝을 돌려서 얘가 스타일을 고흐라면 이렇게 그리는구나 스타일을 학습해 두면 지금 고흐가 살던 시대에 이런 그림은 있지 않았어요. 이런 건물은 있지 않았어. 하지만 이 사진을 싹 집어넣으면 고우가 그린 것처럼 변환시켜주기, 세잔이 그린 것처럼 변환시켜주기, 뭉크가 그린 것처럼 변환시켜주는 거. 이걸 뭐라 하냐면 스타일을 전이시킨다 해서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이게 다 이제 CNN이나 나중에 맨 마지막 우리가 기말고사쯤 배울 간이라는 기술에서 우리가 이런 스타일 트랜스퍼에 대해서 논하게 될 거고요. 뭐 이렇게 어디에 자동차 있다 이렇게 바운딩 박스라 부르는 거예요. 바운딩 박스가 나타나면서 이미지를 디텍션 하는 게 바로 이제 오브젝트 레커그션이 되고 물체를 인식하는 거. 요즘에는 사람 얼굴도 인식을 해요. 사람 얼굴 딱딱하게 인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 쉬워. 요즘 어디까지 기술이 발전했느냐? 딱 인식을 한 다음에 얘가 누군지까지 알아맞추는 거. 그래서 그거는 그 페이스 레코그니션이라는 분야가 있었거든요. 얘는 사람 얼굴 인식하는 거. 근데 사람 얼굴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 레코그니션 대신 아이덴티피케이션. 즉 누군지까지 아이디 알아맞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오픈 페이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또 이제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어떤 학부 4학년 학생이 한 2주 정도 하면 이런 거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있던 석사하던 학생이 구현을 했길래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다 만들었대. 그래서 오픈 페이스를 깔고 페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돼요. 요 카메라에서, 이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에서. 근데 제가 그래서 얼굴이 딱 같이 됐죠. 근데 김중원이라고 안 뜨는 거야. 이게 왜 김중원이라고 안 뜨지?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교수님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안 뜹니다. 그러길래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폰을 딱 꺼내더니 버락 오바마, 그때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버락 오바마를 딱 치니까 오바마 사진을 딱 이게 딱 보여주니까 이 컴퓨터가 얘 오바마라고 딱 뜨더라고요. 누구냐면 사람 얼굴을 특징을 인식해서 얘가 오바마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근데 김중원이라는 정보가 이 컴퓨터 안에 있을 리가 없잖아. 처음에 그 라이브러리 안에 있을 리가 없으니까 김중원 얼굴이 이미 이 안에 없는 거죠. 그래서 김중원을 인식하게 만들려면 계속 얼굴을 보여줘야 얘 어제 왔던 애인데 뭐 이렇게 알아맞힐 수 있겠죠. 이것처럼 요즘 기술은 얼굴이 있느냐 없느냐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이 누구냐까지 알아맞추는 아이덴티피케이션 기술까지 넘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막 저해상도 이미지가 들어오면 거기서 블러 흐리게 만든 것들을 없애주고 노이즈 사진을 찍으면 막 이게 노이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뭐 미세먼지 같이 막 뿌옇게 나올 수도 있고 그것들을 없애준다. 즉 뭐냐면 사진을 현명한 고화질 사진으로 변환시켜주는 기술. 그걸 다 통칭해서 밑에 보이는 슈퍼 레졸루션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이미지 기술들이 요새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는지 근본적인 원리를 파이썬으로 다 구현을 해볼 겁니다. 저희는. 어려울 것 같죠? 근데 라이브러리라는 걸 쓰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부분이 구현이 돼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요. 뭐 스피치 레코드 이제 음성 인식이죠. 내가 만약에 일본말로 말하더라도 이 번역기를 통해서 이제 영어로 번역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게 이제 음성 인식 쪽이 되겠습니다. 간이라는 기술도 있고요. 이거 마지막 시간에 배울 건데 뭐 인공신경만 학습시켜서 이렇게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막 댄스 같은 거를 안무를 짜주는 AI라든지 작곡을 하는 AI 그런 게 다 여기서 말하는 제너레이티브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이 파이썬으로 코드 짜는 거 보면 근데 한 100라인이면 다 끝나요. 그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끝나기 전에 이제 소프트웨어 이그젬플로 들어가서 이제 파이썬 코드를 이제 직접 보게 될 거예요. 자, 요즘에는 C 언어보다 파이썬을 더 많이 하기도 하고 요즘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뭐 영재고나 과학고나 아니면 뭐 그런 자사고나 이런 데를 졸업하셨으면 아마도 이런 과학 수업을 많이 들으셨으면
프로그래밍을 좀 배우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가장 접하기 쉬운 코드가 파이썬이라서 파이썬을 할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파이썬 코드는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상하게 생겼는데 근데 우리는 이 파이썬만 쓰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라는 것도 다를 거예요. 라이브러리는 뭐냐? 파이썬에서는 모든 기능을 다 직접 구현하지 않습니다. C는 하나하나 다 직접 구현을 하죠. 파이썬은 직접 구현한 게 아니라 야 어디에 이미 다 구현을 다 해놨어요. 갖다 쓰기만 하면 돼. 갖다 쓰기만 하면 돼. 그런데 딥러닝용으로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가 3개가 있어요. 더 많은데 우리가 파이썬 기반으로 수업 시간에 이용할 건 3개예요. 뭐냐? 텐서플로우, 케라스, 마지막으로 파이토치 이 3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장에서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신 게 텐서플로우고요. 이게 텐서플로우 코드고 이 다음 장에 이게 텐서플로우 2.5 버전, 이 버전이에요. 1.5 버전, 2.5 버전. 밑에 있는 게 파이토치라고 써 있죠. 케라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 노트는 여러분께 드린 이 강의 노트는 텐서플로우 1.5 버전, 2.5 버전, 케라스, 파이토치 이 4가지의 네 가지로 코드를 다 짜놨습니다. 다 파이썬인데 난 파이토치로 구현할 거야. 파이토치 라이브러리를 쓸 거야. 나는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를 쓸 거야. 나는 케라스를 쓸 거야. 요 셋 중에 하나로만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은 이 셋 중에서 여러분 맘대로 나중에 골라 쓰시면 돼요. 나중에 SK 하이닉스 가셔가지고 나 뭐 우리 팀에서는 캐라스 쓴다. 그럼 캐라스 써야죠. 우리 팀에서는 파이토치 쓴다. 파이토치 써야죠. 근데 여러분이 나이가 한 30대 정도 돼가지고 팀장급이다. 그러면 아씨 내 맘대로 해. 그럼 이제 난 캐라스 써줘. 캐라스만 쓸 거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팀장님은 여러분한테 뭘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셋 다 알아둬야 돼요. 셋 다 알아두면 좋고요. 텐서플로우가 원래 제일 먼저 생겼거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1.5 버전이 원래 제일 유명해요. 이걸로 많이 구현하다가 요즘에 2.5까지 버전이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최신 버전도 알고 옛날 버전도 알아야 돼. 옛날 버전 알아야 되는 이유 뭐냐면 그래서 깃허브 같은 거 많이 쓰신 분 있으신데 컴퓨터 프로그램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보면 옛날에 짰던 유명한 코드들은 아직도 1.5 버전으로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깃허브를 만들었던 사람이 그걸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1.5 버전을 보고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구나라는 건 알아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강의 시간에는 1.5 버전과 2.5 버전과 그다음 케라스랑 파이토치 이 4가지를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장단점도 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징도 나중에 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코드 예제를 본 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근데 다 뭘 기반으로 한다? 다 파이썬을 기반으로 한다. 파이썬을 기반으로 하고 파이썬 위에서 내가 필요로 한 함수를 갖다 쓰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원래 그 파이썬을 볼게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자, 여러분께 동영상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코랩이라는 거 혹시 자, 채팅창을 열어둘게요. 자, 나 코랩 한 번도 써본 적 없다. 코랩이 뭐예요? 코랩. 나 코랩 써본 적 없다. 지금 제가 코랩이라고 채팅창에 타이핑했거든요. 코랩 써본 적 없으신 분 혹시라도 계십니까? 제가 쓰는 법을 알려드리려고요. 처음 들었어. 오케이. 그럼 이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게 제 구글 계정이에요. 보이시나요? 구글 창?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코랩부터 한번 써보려고요. 근데 코랩을 까는 법은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자, 볼까요? 같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코랩을 까실 수 있어요. 제가 그 코랩 까는 동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잠시만요. 딥러닝 프로그래밍 여기인가?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어 여기 이게 여러분 1학기 때 제 수업 들으셨으니까 이 유튜브 이거 제 채널 아시죠? 여기 들어가면 제 채널에서 유튜브 제 채널에서 재생 목록으로 가셔서 보시면 딥러닝 프로그래밍에 가셔서 첫 번째 게 코랩 환경 구성이에요. 깜짝이야. 요거를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우리 단톡방이 아니라 우리 거기 올려드릴게요. 제가 우리 블랙보드에 올려드릴게요. 코랩 환경 구성하는 거. 잠시만요. 여기에 채팅창에도 여기 채팅창 올려드리면 내일 그거 하실까봐
좀 이따 하실 때 불편하실까 봐. 자, 잠시만요. 저희 지금 여기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포털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 이거를 콜앱을 쓰시면 되게 편해서 콜앱 쓰는 법을 올려드릴 거예요. 자, 공지사항 생성해서 콜앱 쓰는 법 하고 이메일로도 보내드릴게요. 자, 이메일 이제 가고 있고요. 이메일 곧 받으실 겁니다. 자, 콜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번 구글 계정이 있어야 돼요. 그 구글 계정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근데 고려대학교 계정이 구글 계정이라서 고려대학교 계정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사실 고려대 구글 계정이 곧 없어집니다. 아십니까? 올해 말인가? 해서 고려대랑 구글이랑 이제 계약이 끝나요. 근데 우리 학교 아씨 고려대학교 돈이 없냐? 그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교수학습 개발했을 때 얘기 들었는데 전 구글이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모든 대학에 라이센스 해주는 금액을 엄청나게 올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많은 대학교들이 내년부터는 구글 이메일이랑 연동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학교 계정으로 쓰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 짜두는 실습이 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구글 계정 있으면 구글 계정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죠? 로그인 하시면 이 드라이브가 있죠? 드라이브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뭐 폴더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새로 만들기 보면 구글 드라이브 새로 만들기 보면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 왜 안 돼? 아 된다. 새로 만들기 보면 더보기에 들어가면 구글 코 레버리터리라고 있어요. 이건 코랩이란 걸 깔아야지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이 수업이 저희 다음에 수요일 날 뵐 때에는 이제 콜앱에서 코딩을 같이 할 건데요.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셔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신 다음에 더보기를 보면 만약에 콜앱이 이미 깔려 있다면 이게 콜앱이라 보일 거예요. 근데 이게 디폴트로 이게 무조건 다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콜앱이란 거 못 들어봤다. 오늘 처음 한다라고 하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연결할 앱 더보기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깔 수 있어, 콜앱을. 그럼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 앱 검색 있죠. 여기서 코레보레토리라고 하면 딱 엔터 치면 코랩 뜨죠. 근데 저는 이미 설치했으니까 설치됨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이게 설치 안 됐으면 이걸 딱 클릭하시면 설치하면 됩니다. 지금 저는 설치 이미 했으니까 제거 이렇게 뜨지만 여러분 설치 떠 있을 거예요. 그럼 설치 누르시면 설치 누르면 설치 다 끝나면 금방 설치됩니다. 그럼 다시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더보기에 가시면 이 콜앱이라고 딱 보이실 거예요. 아셨죠? 어떻게 한다?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 더보기로 가셔서 이 콜앱이라는 게 보이면 난 깔은 거야. 근데 이거 안 깔았다. 그러면 연결할 앱 더보기에 가서 여기에 앱 검색에서 콜앱으로 검색을 하셔서 글로 찾아가서 설치하기 누르시면 설치가 됐으니까 설치가 끝난 다음에 새로 만들기 더보기 콜앱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콜앱으로 창이 하나 이렇게 딱 생겨요. 저는 디폴트로 까만색 배경화면 해서 까만색 나온 건데요. 여러분은 아마 하얀색으로 뜰 겁니다. 아마 기본으로는. 그런데 그 파이썬 코딩은 여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하면 되는데 제가 오늘 한 오후쯤에 여러분한테 리마인더를 드릴게요. 여러분 콜앱 다 까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라고 콜앱 까시면 되고요. 자, 파이썬은 우리가 이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메인 함수 이런 거 우리 시연어 할 때 만들었잖아요. 규칙이 많았어요. 그런 거 없어요. 파이썬은 A는 1. 좀 크게 보이게 할게요. 여기서 이제 파이썬인데 A는 1, 그다음 B는 2, C는 A 더하기 1, 그다음 프린트 한 다음에 C를 해줘. 이렇게 하면 요거 누르면 클릭하면 이제 실행되는 거거든요. 밑에 아마 어이? 왜? A 더하기 1이라 썼네. A 더하기 B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A 더하기 B
1해야 1 더하기 2가 되지 참 죄송합니다. 예, 3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쉬워요 파이썬은.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아마 뭐 시마 이런 걸 배우셨으면 A는 1이라고 한다. 근데 이거 이상해요. 우리 이거 C였으면 일단 메인 함수부터 만들고 거기다가 뭐 A는 1 한, 그다음에 중괄호 쳐야지 중괄호. 중괄호 치고 여기다가 뭐 A는 1 한 다음에 세미콜론 찍고 B는 2 한 다음에 세미콜론 찍고 그다음 프린트 F 한 다음에 뭐 퍼센트 %D 한 다음에 컴마 A 더하기 B 하든지 아니면 이 위에다가 C는 1 더하기 2 한 다음에 프린트F C 한다 이렇게 해야 C인데 위에 있는 거 C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파이썬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저 맨 처음에 파이썬 배울 때 뭐가 이렇게 엉성해. 이거 프로그래머 언어로 좀 별로다. 이게 C처럼 좀 멋있지가 않은데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파이썬이 누가 만들었냐면요. 이건 제가 컴퓨터 개론 시간에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1994년인가 97년에 만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나무 위키. 수업 시간에 나무 위키 키니까 이상한데? 나무 위키 파이썬. 그렇지. 나무 위키 파이썬. 이게 나옵니다. 나오네. 이렇게. 파이썬 나오죠? 컴퓨터 공학. 예, 나옵니다. 1991년대 만들었네요. 자, 프로그래머 언어예요. Life is short, you need Python. 이 말은 뭐냐면 이 개요. 인생은 짧으니 당신은 파이썬이 필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파이썬이 그만큼 빠르게 코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귀찮게 막 설계해가지고 막 메인 함수 만들고 펑션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쭉 쓰게 하면 되니까 겁나 빠르게 코딩할 수 있죠. 예. 자, 1991년에 만들었는데 이게 귀도 반 로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나오죠? 귀도 반 로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여기 써있네. 이건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1989년 크리스마스가 있는지에 연구실이 닫혀 있어 심심한 김에 만든 프로그래머 언어이다.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습니다. 귀도반 로썸이 파이썬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라는 설명서 같은 책을 낸 게 있거든요. 그 책 서론에 써 있어요. 내가 말이야 연구실에 가려고 했는데 크리스마스 휴가라 연구실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집에서 심심해서 만들었다? 라고 만들어 써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귀도반 로썸이 심심해서 만든 언어입니다. 제가 이거를 대학교 2학년 때 배웠거든요. 저는 99년도에 전 대학교를 입학했는데 국악과로 입학해가지고 2000년 여름방학 때 그 저 컴퓨터과 동아리에 있었는데 그 동아리 옆에 있는 동아리 리눅스라고 리눅스 만드는 애들이 있었어요. 리눅스 동아리 애들이 야 이번 여름방학 때 파이썬 스터디 하니까 한번 심심하면 와서 들어보래요. 심심해서 들어봤더니 뭐 저딴 게 돼 있지? C 언어처럼 함수도 없고 지금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파이썬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해서만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A는 1, 세미콜론 필요 없고 B는 2, 세미콜론 필요 없고 C는 그냥 A 더하기 B 한 다음에 프린트 C 하면 그냥 값 나오는 엄청 간단하게 생긴 프로그램 언어인데 이 언어가 처음에 이렇게 배웠을 때 저는 와씨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전 싫어했는데 요즘 갑자기 왜 파이썬이 대세가 됐느냐 아까 말했듯이 라이브러리 때문에 그래요. C 언어에서 우리는 다 구현했죠. 링크드 리스트로 막 짜면서 막 포인터 하면서 막 다 구현했죠. 나름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거 포인터 해볼 때 재밌지 않았어요? 좀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재미를 좀 다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막 하나하나 짜가는 그 디테일이 있어요. C는. 파이썬은 그게 아니라 그런 디테일은 개나 줘버려. 그런 디테일은 내가 라이브러리 다 만들었어. 갖다 써. 갖다 써. 대신 너네들은 그런 걸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방대한 기능을 하는 코드를 빠르게 만들 수 있어. 라는 게 컨셉입니다.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C를 했으니까 이제 파이썬을 해볼 건데요. 그럼 파이썬만 배우면 교과서로 파이썬 문법 해서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가시면 파이썬 쉽게 배우기 막 이런 책 사시면 파이썬 완성 뭐 이런 책 사시면 이런 문법만 써 있으니까 이게 뭐야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렇게 배우는 건 1학년 2학기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딥러닝 문제를 딱 갖다 놓고 이거를 빠르게 파이썬 코드로 코딩을 하면서 라이브러리를 적극적으로 쓰는 걸 배우는 게 좀 더 많이 남고 재밌어요. 그래서 파이썬은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문법 구조를 가진다라는 걸 처음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얘는 뭐냐? 자, 이게 바로 라이브러리를 쓰는 방법이야. 뭐냐면 자, import라고 해서 import가 수입한다는 뜻이죠, 원래. 그래서 나는 텐서플로우라는 걸 갖다 쓸 거야. 이렇게 한 줄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나오는 코드들은 다 tensorflow 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름이 나오면 이거 다 이거 이 함수는 텐서플로우에서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걸 내가 갖다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매번 텐서플로우 쓰기 귀찮죠. 그러니까 STF라는 걸 뒤에 붙였어요. 이건 뭐다? 야, 매번 텐서플로우 다 쓰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TF로 요약해서 쓰기로 했으니까 요약해서 쓴다는 소리예요. TF 점 어쩌고저쩌고 쓰면 돼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여러분이 TF 점 어쩌고저쩌고 TF 점 이거 다 텐서플로우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쓰는 거야. 자, 아까처럼 노드 1은 그냥 3 이렇게 쓰면 되는데 tf 점 컨스턴트 한 다음에 3이라고 한 다음에 너의 데이터 타입은 인티저 32비트 정수야. 3이 정수고 누가 모르나? 이렇게 딱 써주는 이 컨스턴트라는 함수가 텐서플로우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있기 때문에 tf 점 컨스턴트라고 해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교수님 그냥 노드 1은 3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아까 콜앱에서 보니까 A는 1 해도 되더만 그러니까 노드 1은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됩니다. 얘를 쓴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지 뜻은 똑같아요. 네 번째 라인도 세 번째 라인과 똑같지만 숫자만 3에서 5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노드 5는 2는 3이랑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코드를 짜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1.5 버전 옛날 버전은 이렇게 세션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세션을 만든 다음에 이 텐서플로우라는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변수들은 그 세션 안에서 실행을 시켜야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세션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우리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설명은 이 코드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차근차근 이제 우리가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토치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게 들어오신 한 분, 억울하신 한 분을 위해서 이 화면을 다시 한번 캡처를 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 자, 마지막 들어오신 그 21번째 분을 위해 캡처를 다시 한번 예, 내가 눈을 감았지만 뭐 눈 감은 게 중요하겠습니까? 예. 네. 자, 이게 이거거든요. 진짜 눈을 감았지만 눈 감은 게 뭐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이름이 다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저장 해서 오늘 출석으로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오늘 좀 어렵지만 여러 가지 얘기 위주로 했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한 2분 남았으니까 질문 받고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한번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반부는 이제 딥러닝에 대한 설명이니까 파이썬은 아니라서 그렇게 신경 쓰실 건 없고요.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뭐 파이터치 왜 파이썬 쓰느냐 이런 한 후반부 한 20분 정도는 다음 시간 들어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보셔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예, 그럼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파이썬 코드에서 하나씩 예제를 보면서 우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요일까지는 다 콜앱을 까셔야 돼요. 다음 수요일부터는 제가 콜앱에서 실제로 코딩을 하면서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다음 수업부터는 콜앱을 깔고 있으셔야 우리 1학기 때 했듯이 제가 코드를 쭉 짠 다음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콜앱 다 짜셔야 되고요. 우리 제가 한 화요일쯤에 우리 수업하기 하루 전날에 제가 이 줌 링크 공유 드리면서 콜앱 안 까신 분들은 그 동영상 보고 콜앱 다시 까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고생 많으셨고 그럼 여기까지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